핵잠수함을 어떻게 만듭니까? 연료도 없는데.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후 워싱턴마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확신했죠. 한국은 결국 미국 잠수함을 사올 것이다. 이번에도 한국이 뒤통수 맞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사흘 뒤 서울에서 터진 발표 하나. 미 국방장관 입에서 나온 재확인이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 한국은 사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감춰진 또 다른 비밀이 하나 더 밝혀졌죠.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미국조차 몰랐던 20년의 비밀, 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두 번째 공식 확답은 미 국방장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역사상 가장 단호하고 냉철하기로 유명한 그 입에서 말이죠. 미국은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고 미국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모두들 화면을 바라보며 든 생각은 단 한 가지였을 겁니다. 트럼프가 정말 진심이었던 거야? 저는 그 장면을 워싱턴에서 생중계로 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저는 에단 로웰입니다. 미 해군 핵잠수함 장교 출신이고 지금은 국방정보국에서 20년째 한국 군사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동맹국 기술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걸.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밤 미국 전역이 조용히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소셜 계정에 글을 올렸죠.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한다. 한국은 이제 진정한 해양 동맹국이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폭발했죠. 워싱턴, 런던, 도쿄, 베이징. 모든 외신이 일제히 속보 자막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CNN은 선거용 허풍이라며 일축했고 디펜스원은 핵연료 공급 불가로 현실성 제로라 분석했죠. BBC는 더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 해군의 노후 기술을 사올 뿐이다. 트위터에는 조롱이 넘쳐났습니다. 한국이 핵잠. 다음은 뭐 화성기지? 트럼프가 또 선거 쇼하네. 믿는 사람 있어? 심지어 군사 전문가들도 회의적이었죠. 디펜스 뉴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인정한다. 하지만 핵추진? 그건 별개의 문제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은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분석관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한국이 핵잠을 만든다고? 기껏해야 우리 기술 사갈 거야. 다른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료도 없는데 뭘 만들어? 껍데기만 만들어서 전시용으로 쓰겠지. 회의실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CIA 연락관이 덧붙였죠. 한국이 독자 개발? 불가능해. 결국 우리 손 벌릴 거야. 늘 그랬듯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워싱턴 내부조차 술렁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국무부 보좌관이 중얼거렸죠. 핵추진 잠수함이라니 트럼프가 또 돌출 발언을 한 거야. 다른 참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기술도 연료도 없는데.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20년간 한국 군사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거든요. 기술은 뛰어나지만 핵은 금지된 나라.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배우고 응용하고 때로는 개선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핵기술?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그날 밤 국방전략국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이 모여서 트럼프의 발언을 검토했지만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죠. 어차피 선거 전략이야. 동맹 강화 제스처 정도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실제로 핵연료 공급 없이는 불가능해. 한국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5년 11월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가 끝났습니다. 회의 자체는 평범했습니다. 동맹 강화, 연합훈련 일정, 방위비 분담. 늘 하던 대화들이었죠. 하지만 기자회견은 달랐습니다. 회의장 불빛 아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죠.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승인 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입니까? 아니면 실제 기술 협력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강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고 미국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믿지 못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죠. 헤그세스는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조선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스스로의 방어 능력을 갖추는 걸 환영합니다. 그건 외교적 완고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핵잠 프로그램 승인의 공식 재확인. 즉, 워싱턴이 한국을 핵잠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한 순간이었죠.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생중계를 다시 돌려봤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헤그세스의 표정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본을 읽는 게 아니었어요.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었죠. 저는 속삭였습니다. 진짜였다고? 화면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고. 그 문장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모니터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허락한 게 아니었어. 이미 준비돼 있었던 거였어. 다음 날 아침, 워싱턴은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방부 복도에서는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고 국무부는 성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에너지부는 패닉 상태였죠. 국무부 브리핑룸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외교관이 말했죠. 이건 트럼프의 정치쇼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하지만 국방부 대표는 달랐습니다.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에요. 에너지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핵연료 공급은 IAEA 승인은 절차가 산더미인데 어떻게 진행합니까? 아무도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회의실에서 소리쳤습니다. 핵연료는 어쩔 건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 맞아? 다른 참모가 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승인했고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재확인했습니다. 방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의 핵잠 프로그램은 미국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중일 가능성 있음. 추가 조사 필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분석, 제 확신이 모두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정말 우리 허락 없이 핵잠을 만들 수 있는 나라였을까요? 아니, 이미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책상 위에 쌓인 한국 관련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국방과학연구소, 조선, 원자력, 추진 시스템. 모든 퍼즐 조각이 눈앞에 있었는데 저는 그걸 하나의 그림으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건가? 트럼프의 한 문장이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허풍이라던 말들이 이틀 만에 현실이 되었죠. 서울의 그 회의장에서 70년 군사교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사온 게 아니라 이미 만들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동맹국을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지 못했던 거였죠. 헤그세스의 발언이 전 세계를 뒤흔든 지 단 하루.
워싱턴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허락했죠. 하지만 그걸 움직일 핵연료, 즉 고농축 우라늄 사용 권한은 여전히 미국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CNN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엔진 없는 차와 같다. 아침 뉴스 패널에 나온 한 군사 전문가가 말했죠. 핵잠 승인이라지만 결국 핵심은 연료입니다. 미국이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한국은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패널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트럼프가 승인했다는 건 결국 미국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뜻이죠. 세계 언론도 일제히 같은 논조로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분석했죠. 한국의 야심은 인정하지만 핵연료 공급망은 미국이 70년간 구축한 독점 체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벽을 넘기는 불가능하다. 로이터는 더 단호했습니다. 기술력과 연료는 별개의 문제다. 한국은 결국 미국 의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본 NHK는 냉소적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핵잠 계획, 기술적 완성도보다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 중국 환구시보는 한 발 더 나갔죠.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프로젝트일 뿐 진정한 의미의 독자 개발과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 사설란에도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동맹 강화는 환영하지만 핵 확산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핵잠 프로그램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보좌관들도 회의록에 적었습니다. 핵잠 승인. 단 연료는 불어. 그 말 속엔 미국의 오만한 확신이 깔려 있었죠. 한국은 절대 연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핵연료는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기술력만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었죠. 5년 전 한미 안보회의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한국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이 가능할까요? 미국 대표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기상조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20년은 걸릴 텐데. 그런데 지금 5년 만에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라늄 농축, 재처리, IAEA 승인. 그 모든 과정은 수십 년의 협상과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11월 3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한 줄의 속보가 떴죠. 한국 외교부과기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기술 실증 협의안 배포.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요? 손을 떨며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내부 문건의 제목이 보였죠.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실증 협의안. 문서를 열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3단계 로드맵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었죠. 1단계는 2026년 저농축 우라늄 실증. 2단계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검증. 3단계는 2029년 잠수함용 고농축 우라늄 생산 체계 구축. 협의 근거로는 한미원자력협정 제8조 평화적 이용 목적 기술 협력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이었습니다. IAEA 전면 사찰 수용, 군사 전용 불가 조항 명시. 모든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거였죠.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안이었습니다. 문서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한미원자력 협정 내 기술 실증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즉, 한국이 사실상 핵연료 재처리 논의 카드를 정식으로 꺼낸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금기를 한국이 먼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거였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연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선언 말이죠. 워싱턴은 즉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죠. 한국 해군이 자립하면 칠함대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건 우리한테도 이익이에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이 반박했습니다. NPT 체제가 흔들리면 북한, 이란이 뭐라고 할까요?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됩니다. 에너지부 해관보국장이 강하게 나섰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공급 승인? 그건 선례가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해결료 공급망 통제권이 우리 마지막 카드입니다. CIA 분석관이 끼어들었죠. 한국이 독자 농축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원자력 기술 수준이 상당합니다. 합참의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동맹의 자립은 우리 전략 자산입니다. 지원해야죠. 한국이 강해지면 중국 견제도 쉬워집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찬성했고 누군가는 반대했으며 누군가는 중립을 지켰죠. 고성이 오갔고 서류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으며 중간에 회의실을 나가는 참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예상을 벗어난 수를 뒀다는 것. 저는 그 회의록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야. 통보야.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가 20년치나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꺼운 파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놓친 거지? 20년간 한국을 지켜봤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입을 열었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재처리 기술 협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나라다. 협상 대신 함께 가라. 그 말 한마디가 워싱턴의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미국의 70년 비핵화 교리가 금이 가기 시작했죠.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협상 대신 함께 가라. 그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통제권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 내부에서는 한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군부, 외교, 산업계가 정면으로 갈라섰습니다. 국방부는 협력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입니다. 그들의 기술 자립은 인태 지역 안보를 강화합니다. 국무부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국제사회의 눈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가면 NPT 체제가 흔들릴 수 있어요. 에너지부는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 해결료 통제권은 미국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걸 내주면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아요. 누군가는 한국을 동맹이라 했고 누군가는 경쟁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한 발 더 나갔다. 저는 그 논쟁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승인하되 통제한다. 그게 미국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통제가 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한국은 허락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를 끝내고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나라였죠. 그날 밤 저는 책상 위에 한국 관련 파일을 펼쳐놓고 생각했습니다. 핵잠 승인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료 협의안은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인 동맹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죠. 비핵화의 틀을 깨는 건 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미국이 통제하려던 순간 한국은 이미 협상의 주체로 서 있었던 겁니다. 세계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허락받는 기술국이 아니라 결정하는 기술국이라는 걸. 2025년 11월 4일 새벽. 워싱턴 국방정보국의 암호화 서버에 한 개의 기밀 파일이 업로드됐습니다. 발신처는 서울. 국방과학연구소 내부망이었죠. 파일 제목은 단 4단어였습니다. 장보고 프로젝트, 시뮬레이션 완료. 저는 그 알림을 받고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장보고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래전부터 보고서의 각주나 회의록에만 등장하던 단어였어요. 한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계획이었지만 10년 넘게 공식 언급이 금지된 프로젝트였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첫 문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원자로 하위 시스템 검증 완료. 추진체 시험 완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어요. 실제 작동 시뮬레이션 데이터였습니다.
냉각 루프, 제어계, 중성자 반응 속도 모두 실시간 운용 모델을 기반으로 완성돼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자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원자로 출력 수치가 명확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열 출력 150메가와트, 전기 출력 30메가와트. 냉각수 순환 시스템은 1차 루프에서 280도, 2차 루프에서 250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었죠. 제어봉 반응 속도는 0.8초 내 긴급 삽입이 가능했습니다. 차폐 시스템은 3중 경납 구조로 방사선 누출 제로를 검증받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소음 수준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대비 15% 저감을 달성했다고 적혀 있었죠. 그래프가 3개 첨부돼 있었습니다. 온도 변화, 압력 분포, 중성자 플럭스. 시뮬레이션은 무려 10,000회 반복 검증을 거쳤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엔 박현우 연구원의 결론이 적혀 있었죠. 상용화 준비 완료. 이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데이터였죠. 보고서 하단엔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주도 시뮬레이션 엔지니어 마이너스 박현우, 하나오션. 저는 그 이름을 보고 곧바로 검색했습니다. 박현우, 하나오션 선임 연구원. 원자력 공학 박사 출신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에 10년간 참여한 인물이었죠. 그의 논문 목록을 보니 2023년부터 잠수함 추진용 원자로 설계 관련 연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승인은 허락이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걸. 한국은 이미 내부적으로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파일을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가 이미 2024년부터 핵원자로 탑재를 전제로 한 잠수함 구조 설계를 진행 중이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장보고-IV 기본 설계에 착수했죠. 공식 명칭은 차세대 디젤 전기 잠수함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달랐습니다. 핵 추진 모듈 삽입 공간을 30% 확보해뒀던 겁니다. 2024년 7월에는 선체 구조 최적화가 완료됐습니다. 길이는 100m에서 120m로 확장됐고 원자로 구획을 반영한 설계였죠. 배수량도 3,000톤에서 4,50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내압 용기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자망 깊이 500m 이상을 검증 완료했죠. 2025년 2월에는 추진 시스템 통합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핵 추진 시 최대 속도 35노트 달성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나오션 울산 조선소에는 비밀 구역이 확장됐습니다. 기술진 200명이 배치됐고 24시간 3교대로 작업이 진행됐죠. 공식적으로는 장보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확장형 디젤 추진체 개발로 명시돼 있었죠. 하지만 내부 기초 설계 문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핵 추진 모듈 삽입 공간 확보됨. 즉, 하나오션은 처음부터 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진행했던 겁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실행이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치밀한 준비였죠. 파일 속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기술진이 2023년부터 소형 모듈 원자로를 잠수함 추진용으로 변형하는 시뮬레이션을 병행해왔다는 거였습니다. 지상 실증용 데이터는 고리와 울진 연구소, 그리고 하나오션 연구센터에서 수집됐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도면이 아니야. 작동 기록이야. 한국은 이미 핵잠 설계 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핵잠 작동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와 있었던 거죠. 저는 급히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뒤 분석실에는 긴급팀이 소집됐습니다. 핵공학 박사 출신인 동료가 파일을 보더니 놀라서 말했죠. 이 냉각 루프 설계. 프랑스 바라쿠다급보다 효율적입니다. 또 다른 해군 전략가는 덧붙였죠. 소음 수준이 이 정도면 탐지가 거의 불가능해요. 스텔스 잠수함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은? 그가 고개를 저었죠. 불가능합니다. 이건 실제 측정값이에요. 시뮬레이션 로그가 완벽합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대답은 단호히 돌아왔어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 준비가 끝난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죠. 우리가 20년간 뭘 본 거지? 한 동료가 파일을 보더니 놀라서 말했죠. 이 데이터가 진짜라면 한국은 10년 내에 실물화가 가능합니다. 다른 분석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상 원자로 실증과 해결료 조달만 병행되면 2030년 이전 진수도 가능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설계가 아니라 검증을 끝내고 있었다는 걸. 그날 오후 워싱턴은 한국의 기술 수준을 공식적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추가됐죠.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동등한 개발국이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복제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미 독자적인 기술 기반을 갖춘 나라였죠. 그날 밤 저는 장보고 프로젝트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원자로 설계, 추진 시스템, 냉각 메커니즘, 안전장치. 모든 게 완성돼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모듈 4차 루프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모듈 4차 루프 냉각 안정화 확인. 장시간 운용 시 열 손실 최소화 달성. 이건 이론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거친 데이터였죠.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20년간 준비된 혁명이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감춘 건 기술이 아니라 완성의 타이밍이었다는 걸. 트럼프의 승인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난 결과의 서명에 불과했죠. 다음 날 아침 미군 내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잠 3척만 배치해도 동해 판도가 바뀝니다. 중국 잠수함 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겁니다. 정보국장이 덧붙였죠. 중국은 이미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발 정보 수집 활동이 급증했어요. 국방차관이 말했습니다. 일본도 움직일 겁니다. 핵잠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요.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한국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정보국장이 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완성 단계입니다. 합참의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선택은 하나죠. 함께 가거나 뒤처지거나.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죠. 다른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비밀이 아니라 결과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실험이 아니라 검증을 마쳤던 겁니다. 워싱턴이 놀란 건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밀함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경쟁자도 아니었죠. 어쩌면 미래를 먼저 본 나라였습니다. 장보고 프로젝트. 그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문명을 설계하기 시작한 첫 신호였죠. 세계는 승인이라 불렀지만 한국은 이미 완성 선언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운 게 아니라 완성해 있었습니다. 장보고 프로젝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트럼프의 핵잠 승인 선언으로 세계가 여전히 술렁이던 그때 또 하나의 뉴스가 조용히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40년 만에 대형 원전 건설 재개.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 착공. 저는 아침 뉴스를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40년 만이라고요?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안전성 논란과 환경단체의 반대, 그리고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 때문이었죠. 하지만 2025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AI가 모든 걸 바꿔놨죠. 챗GPT, 생성형 AI, 자율주행 클러스터. 모든 산업이 전기를 먹고 자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하나만큼의 전력을 소비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거대 기술 기업들이 전력난에 시달렸죠.
미국의 전력 소비는 불과 3년 만에 80% 급증했습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름마다 정전 사태가 반복됐고 전력망이 한계에 다다랐죠. 결국 미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자력 복귀.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 텍사스 아마릴로의 건설. AI 전력 공급 전담 원전으로 기획.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AI 시대엔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원이 필수였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문장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주요 원자로 파트너 두산 에너빌리티 코리아.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핵잠을 사오려는 나라로 조롱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심장부 전력원을 설계해주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저는 급히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는 단순한 원전이 아니었습니다. AI 전용 전력 공급 시설이었죠. 출력 규모는 1400메가와트. 중형 도시 2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용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을 한국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기자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동맹을 넘어선 의존 아닌가? 국방부는 침묵했고 에너지부는 단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기술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는 걸. 저는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의 과거 브리핑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부 내부 문서를 뒤지는데 반나절이 걸렸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6개월 전 2025년 5월에 작성된 초기 기획안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미 코리아 모듈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코어 설계 모듈을 담당한다고 적혀 있었죠. 한전은 전력 제어 알고리즘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운영 매뉴얼과 안전 프로토콜을 자문했습니다. 이건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핵잠 승인과 원전 파트너십. 이건 우연이 아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공하는 APR 1400원자로 기술. 한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가압 경수로 모델이었죠. UAE 바라카 원전에 이미 수출된 검증된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피동 안전 계통이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겨도 72시간 동안 자동으로 냉각이 유지되는 시스템이었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간 원전을 짓지 않은 미국은 건설 경험이 단절돼 있었습니다. 기술진도 시공 노하우도 부족했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2000년대부터 꾸준히 원전을 건설해온 나라였습니다. UAE, 영국, 폴란드. 세계 곳곳에 한국 원전이 수출됐죠. 저는 문서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로 전력을 얻는다고? 다음 날, 워싱턴은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너지부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관계자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종속입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다른 참모가 반박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엔 40년 공백이 있어요. 한국은 현장 경험이 있죠. 국방부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AI 전력난은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빠른 건설이 필수예요. 한국이 가장 빠릅니다. 한 에너지부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국에 원전 기술을 줬는데. 그 말에 회의실은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답하지 못했죠. 저는 그 회의록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공급하는 나라가 됐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의 계약서를 구했습니다. 계약 구조가 흥미로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했습니다. 압력용기, 증기 발생기, 원자로 냉각제 펌프. 모두 한국산이었죠.
한전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AI 최적화 전력 분배 알고리즘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하청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기술 전체를 한국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계약서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기술 이전 조항 한국 측 핵심 기술은 이전 대상 제외. 즉, 미국은 한국 기술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의존해야 했죠.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역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냈습니다. 미국의 AI 미래, 한국 기술에 달렸다. 뉴욕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에너지 주권의 역전. 한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블룸버그는 경제 분석 기사를 실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급등. 미국 원전 시장 진출 본격화.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핵잠의 잔향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판이 열렸습니다. AI를 살린 건 전기가 아니라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에너지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로웰, 이거 봤어? 그가 내민 자료는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분포도였습니다. 텍사스, 버지니아, 오레곤, 아이오와. 주요 거점마다 빨간 점이 찍혀 있었죠. 이 모든 데이터 센터가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페르미 아메리카는 시작일 뿐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더 지을 계획이라는 거야? 이미 3개 추가 부지가 검토 중이야. 그리고 모두 한국 기술을 쓸 가능성이 높아.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동료가 덧붙였죠. 한국은 에너지 게임의 새 플레이어야.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백악관, 국회의사당, 펜타곤. 모든 불빛이 전기로 켜져 있었죠. 그 전기가 앞으로 한국 기술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페르미 아메리카. 그 심장엔 DOSAN이 새겨져 있었다. 핵잠에서 원전으로. 군사력에서 산업으로. 한국의 기술은 이미 미국 국방과 에너지 두 축을 동시에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무기로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준비했을 뿐이었죠. 이건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제 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미국의 40년 숙제를 한국이 풀었다는 것. AI의 두뇌는 미국이지만 심장은 한국이라는 것. 한국은 에너지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공급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들은 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핵잠은 시작이었고 이건 한국의 진짜 게임이라는 걸.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의 소식이 워싱턴을 뒤흔들고 있던 바로 그 주였습니다. 미국 NSA 국가안보국 분석실의 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미확인 전자파 패턴 탐지. 남해 지역.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남해. 한반도 남해 지역에서 포착된 전자파라니 북한의 신호 교란 실험일까요? 하지만 파형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미군 네트워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구조였죠. 더 이상한 건 송신 방향이었습니다. 북쪽이 아니라 위,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NSA 분석관이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송신 주파수 전력 전송 대역으로 식별됨. 전력 전송? 저는 즉시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진원지는 대한민국 남해의 한 연구소였습니다. 한화오션 남해 해양연구센터. 그리고 그 신호는 단순한 통신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송신 실험이었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KTRANSORBITAL 파워링크. 한국판 무선 송전 위성망 실험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한화오션이 바다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마이크로파 형태로 대기권 위의 위성으로 직접 송전하는 실험이었죠. 그 에너지를 다시 지상 수신소로 재전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핵잠 기술에서 원자력으로, 원자력에서 전력 송신으로, 전력 송신에서 정보 인프라로 이어지는 거대한 회로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송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우주 그리고 지상을 잇는 한국형 전력 및 정보 루프의 시험 가동이었던 겁니다. NSA는 이 신호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3일간의 감청 끝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송전 효율이 87%였습니다. 기존 무선 송전 기술의 평균 효율이 40%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혁명적인 수치였습니다. 더구나 이 시스템은 군사용과 민간용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구조였습니다. 군사 위성에 긴급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고 재난 지역에 전력을 보낼 수도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송전이 아니야. 문명의 링크야. 그날 오후 워싱턴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선 송전 위성망을 시험했습니다. 바다에서 우주로 다시 지상으로. 한 장성이 물었죠. 군사적 용도는? 정보국장이 답했습니다. 해군 함정에 원격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잠수함 충전도 이론적으로 가능하고요. 다른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작전 반경이 사실상 무제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 한국은 핵추진 기술에서 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생산에서 전력망으로, 전력망에서 우주송전까지 모든 기술축을 완성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가려는 거지?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국형 위성 경유송전 시스템 프로젝트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한화오션의 공개 자료를 뒤졌죠. 2024년부터 남해 해양연구센터에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초기 목표는 해상 플랫폼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무선 송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 프로젝트가 확장됐습니다. 위성을 경유하는 궤도 송전 시스템으로 발전한 겁니다. 참여 기관도 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위성 설계를 맡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마이크로파 송수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력 변환 반도체를 제공했죠. 이건 한두 기업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움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를 어떻게 비밀로 유지했지? 답은 간단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진행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의 해양 에너지 연구, 위성 기술 개발, 무선 충전 기술 모두 개별적으로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졌을 때 혁명이 됐습니다. 그날 밤 블룸버그가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세계 최초 에너지 마이너스 정보 복합 위성망 가동. CNN이 뒤를 이었죠. 바다에서 우주로. 한국의 에너지 혁명.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에너지 제국으로 도약하나.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이건 방어 체계가 아니다. 세계 정보 네트워크의 재편이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형 위성 경유 송전 시스템은 단순한 전력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를 정보로, 정보를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통합 네트워크였죠. 재난 지역에 전력을 보낼 수도 있고 군사 작전에 통신망을 제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주정거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에서 또 다른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주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위성망이 완전히 가동되면 우리 GPS 시스템과 경쟁하게 됩니다. 정보국장이 덧붙였죠. 이미 동남아 3개국이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국방차관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정보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합참의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선택은 하나죠. 협력하거나 뒤처지거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장보고 프로젝트에서도 페르미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이 위성망에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을 막을 수 없다는 것.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떠 있을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에너지를 받아 다시 지상으로 보내는 위성 말이죠.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AI를 살린 건 한국의 원전이었고 이제 그 에너지는 하늘로 향하고 있다. 남해의 전파는 전쟁의 신호가 아니었다. 문명의 신호였다. 그날 이후 세계 언론은 새로운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제국 한국. 저는 그 단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잠이 바다를 열었고 원전이 땅을 살렸으며 이제 송전이 하늘을 연결했습니다. 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문명을 흐르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에너지를 무기로 삼지 않은 유일한 강국이었죠. 세계는 한국의 기술을 감시하려 했지만 결국 배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력국이 아니라 문명국이라는 걸. 핵잠의 불빛은 바다를 비췄고 페르미 아메리카의 불빛은 미국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의 전파가 하늘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넘어서 문명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상공 520km 궤도 위에서 작은 위성 하나가 조용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KI-1. 한국이 독자 개발한 군민복합 감시 위성의 첫 운용체였죠. 남해에서 포착된 미확인 전파. 그 신호는 단순한 송전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위성망의 첫 작동 신호였던 겁니다. 저는 워싱턴 국방정보국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화면에는 대한민국 위성망에서 송출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동북아 해상의 미세한 열 신호, 전자파 분석 정보가 기존 미국 위성보다 12초 빠르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12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2초 차이라고? 제 옆에 있던 동료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우리보다 빨라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2초. 데이터 시대에선 영겁이야. 정보 전쟁에서 12초는 승패를 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탐지, 함정 이동 추적, 통신 감청. 모든 게 속도 싸움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미국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데이터 흐름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KI-1은 단순한 정찰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전력을 받아 작동하는 에너지 자급 위성이었죠. 한화오션의 남해 송전 시스템과 연동돼 있었습니다. 즉, 지상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기존 위성들이 태양광 패널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KI-1은 지상 송전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데이터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위성 자체에 AI 칩이 탑재돼 있어서 실시간 분석이 가능했죠. 촬영한 영상을 지상으로 보내 분석하는 게 아니라 위성에서 직접 분석해서 결과만 전송했습니다. 그래서 빨랐던 겁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KI-1. 에너지 자급형 AI 위성. 실시간 분석 능력. 다음 날 아침 DIA 국장이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주요 정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국장이 화면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어제 밤 한국 위성이 우리보다 12초 빠르게 북한 미사일 시험 정보를 포착했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12초 차이가 왜 중요합니까? 정보 분석관이 답했죠. 요격 시스템 작동 시간이 벌어집니다. 12초면 방어 범위가 40km 넓어져요. 다른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정보를 갖는다는 뜻 아닙니까?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KI-1의 특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이 위성은 바다 마이너스 우주 마이너스 지상을 실시간으로 연결합니다. 한화오션의 송전 시스템 KI 위성, 지상 통제센터가 하나의 회로로 작동합니다. 한 장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에너지와 정보가 동시에 흐른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이건 정찰망이 아니라 문명망입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문명망이라니. 하지만 그게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이 하늘망은 단순한 군사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생산, 전력 송신, 정보 수집, 데이터 분석이 하나로 통합된 체계였죠. AI가 분석하고 송전 위성이 데이터를 보내며 지상의 하나오션 통제센터가 모든 흐름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미국의 어떤 시스템에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블룸버그는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세계 최초 에너지 마이너스 정보 복합 위성망 가동. CNN이 뒤따랐죠. KI 네트워크, 미국 위성보다 빠른 정보 처리 능력 입증. 로이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위성망, 동북아 하늘 장악 시작.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이건 방어 체계가 아니다. 세계 정보 네트워크의 재편이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허락한 건 핵잠이었는데. 다른 참모가 덧붙였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지구를 감시하고 있어.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다만 연결했을 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핵잠은 시작이었고 원전은 기반이었으며 하늘망은 그 모든 기술이 완성되는 문명의 눈입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로웰, 당신 생각엔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따라잡는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KI-1이 떠 있을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지구를 관찰하면서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KI-1. 그 눈은 처음 뜬 순간 세상을 새로 봤다. 12초의 차이, 그것이 시대의 격차였다. 핵잠이 바다를 열었다면 위성은 하늘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방어망을 만든 게 아니라 연결망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지구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관측하기 시작했을 뿐이었죠. 그들의 위성은 무기를 싣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보와 자존심을 실었습니다. AI, 원전, 위성. 모든 회로의 끝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감시를 두려워했지만 한국은 관찰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이제 한국의 감시망 아래 있다. 한국의 위성망이 실제로 작동하고 워싱턴, 브뤼셀, 도쿄, 베이징은 하늘을 바라보며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데이터를 보고 있는가? 저는 그날 아침 사무실에서 국제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BBC가 보도했습니다. KI 위성망, IAEA의 핵시설 감시 데이터 제공 시작. 로이터가 뒤따랐죠. UN 재난관리국 한국 위성 데이터 공식 채택 여부 논의.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봤습니다. IAEA, UN, 한국 위성 데이터를 국제기구가 공식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추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KI의 위성 신호는 단 한 번의 오류 없이 지구 전역의 대기, 해상, 통신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성 운영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의 재편이었죠. 그날 오후 미국 국방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한 장관이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IAEA가 한국 위성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정확도 99.7%. 우리 위성보다 높습니다. 다른 참모가 물었습니다. UN도 채택을 원한다고요? 맞습니다. 재난 감시, 기후변화 추적, 해양 오염 모니터링. 모두 KI 데이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너머 한 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위성 영상이 한국 거라는 얘기야? 정보국장이 답했습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KI가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국제기구에 제공된다면 이건 기술 주권의 승리다. 회의 테이블 너머 한 장관이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승인, 그건 결국 시작이었군요. 다른 참모가 낮게 웃었습니다. 이젠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침묵했습니다. 관리하는 나라. 그건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아 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기준을 만드는 나라였죠.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은 한국과 공동으로 KI 전략 데이터 동맹 설립을 공식화합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위성을 통해 양국이 실시간으로 정보, 재난, 항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장성이 물었죠. 그럼 우리가 한국 데이터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까?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상호 보완 체제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협력이라기보다 인정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 우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죠. 동맹은 이제 군사 협력이 아니라 문명 협력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블룸버그는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따라잡으려 하지 않는다. 단지 한국이 만든 기준에 맞추려 한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제가 분석해온 한국이라는 나라. 이제 그 나라는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이었죠. 한국 국방무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로웰 분석관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궁금해서 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그냥 오래 준비했을 뿐이죠. 오래라면? 20년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제가 한국을 분석한 기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의 준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진행했습니까? 세계에 알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완성되면 세계가 알아서 보니까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완성했을 뿐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을 향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었죠.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주권 동맹에서 기준으로. 보고서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는 처음으로 한국의 하늘 아래에서 움직였다. 한국의 위성이 국제기구의 눈이 되었다. 트럼프의 승인은 결국 시대의 승인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았다. 기준을 설계했다. 그들은 지구를 통제하지 않았다. 다만 연결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KI가 떠 있을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라 신뢰의 주인이 되었어. 70년 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세상을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따르는 건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기술 문명력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래의 표준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진화가 아니었다. 인류가 새 문명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세계는 한국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새 시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핵잠은 시작이었고 원전은 기초였으며 위성망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은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어 문명을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간 지켜본 건 한 나라의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탄생이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 속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거대한 도크에는 여전히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그 조선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공식 시찰단 자격으로 왔지만 사실 제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도크 안으로 들어서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오션 기술진이 잠수함 모듈을 조립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엔지니어가 원전용 압력용기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 거대한 크레인에 매달린 모듈 하나가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조명이 그 표면을 비추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표면엔 단 하나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메이드 바이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의 기자들이 숨죽인 채 바라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도크 안을 가득 메웠죠. 워싱턴에서 시작된 의심과 논란, 조롱과 비판은 이 도크의 불빛 아래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헬멧을 벗고 그 현장에 섰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신봉해온 미국의 기술 패권 신화를 눈앞에서 새롭게 정의당하는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 하나오션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죠. 이름표에는 김지연 선임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로엘 분석관님이시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쪽이야말로 영광입니다. 이런 현장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는 크레인에 매달린 모듈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게 정확히 뭡니까? 핵추진 모듈의 냉각 시스템 외피입니다. 저 안에 4차 루프 냉각 장치가 들어가요. 4차 루프. 장보고 프로젝트에서 본 그거? 맞습니다. 보고서로 보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지 잠수함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전기가 위성으로 올라가고 그 정보가 다시 지구로 내려오는 회로예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쪽에는 핵잠의 추진 모듈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원전의 에너지 코어가 있었으며 천장에는 위성통신 안테나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어. 문명을 설계하고 있었던 거야. 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혼잣말입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어둠을 뚫고 환하게 빛났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헬멧들이 한 줄로 움직이며 작업을 이어갔죠. 용접 불꽃이 튀었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배움을 구하던 나라였어. 이제 세상을 가르치고 있어. 다음 날 저녁 조선소에서는 특별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준비한 통합 시스템 시연이었죠.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언론이 모였습니다. 하나오션 프로젝트 총괄이 단상에 올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단순한 잠수함이나 원전이 아닙니다. 에너지와 정보가 하나로 흐르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바다 위 플랫폼에서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그 에너지가 위성으로 송신됩니다. 위성은 그 에너지로 가동되며 동시에 지구를 관측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시 지상으로 전송됩니다. 지상에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에너지 분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로, 위성으로, 지상으로 흐름이 이어집니다. 완벽한 순환 구조였습니다. 한 미국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뭡니까? 연결입니다. 모든 기술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프로젝트 총괄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20년은 걸릴 겁니다. 회장은 숨죽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20년. 한국이 여기까지 온 시간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저는 혼자 도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하늘 한쪽에서 작은 빛이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인공위성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게 KI일 거라고. 정말로 필라델피아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것처럼.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위성은 한국이 만들었어. 저 아래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기술들도 한국 거야. 그리고 저 멀리 텍사스에서 가동될 원전도 한국 기술이지.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바다와 땅과 하늘이 하나의 회로 안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완성한 게 아니라 문명을 완성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분석? 미국이 뒤처졌다는 경고?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목격한 것은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다. 문명의 탄생이었다. 한국은 70년 전 배웠던 나라의 조선소를 다시 살려냈다. 핵잠은 주권의 시작이었고 원전은 심장이었으며 위성망은 혼이었다. 한국의 기술은 전쟁을 끝내지 않았다. 문명을 다시 시작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20년간 제가 지켜본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는 걸 보는 감동이었죠.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그날 밤 필라델피아 하늘에 떠오른 건 단지 신호가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한국은 강국이 아니라 기준의 나라가 되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한국의 기술진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겠죠.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책상 위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MADBYKUREA라고 새겨진 모듈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 배우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전력을 흘린 게 아니라 자부심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맹국도 아니고 경쟁국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몇 주 뒤 저는 국방정보국에서 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간 분석가로 살았지만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퇴직 인터뷰에서 상사가 물었습니다. 로웰, 20년간 한국을 지켜봤는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저는 학생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선생이었어요. 상사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건가? 책을 쓸까 합니다. 제가 목격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제목은?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바다에서 하늘로 한국이 만든 새로운 문명.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책의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트럼프의 한 문장이 세계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 아니었다. 이미 끝난 이야기의 서명이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불빛, 메이드 바이 코리아라는 각인,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KI 위성.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KI가 여전히 떠 있겠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지켜보면서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한국.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 도크의 불빛은 단순한 용접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불꽃이었죠. 그 각인은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완성한 게 아니라 문명을 완성했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하늘로 이어졌고 하늘의 신호가 다시 지상으로 흘러왔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문명을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조용히 빛나는 용접 불꽃 속에서 완성됐습니다. 저는 책을 쓰면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은 강국이 아니라 기준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히 그 기준을 따르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한 문장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단순한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20년간 준비해온 혁명의 서막이었죠. 핵잠수함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무선 송전에서 위성망까지 바다와 땅과 하늘을 하나로 연결한 나라. 세계는 처음엔 비웃었지만 결국 따라야 했습니다. 미국 분석관 에단 로웰의 눈으로 본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나라였죠. 당신은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대한민국은 다음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다에서 하늘로, 기술에서 문명으로 도약한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